갈릴레오가 이때 새로운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온도계, 그다음에 군사용 컴퍼스. 네, 1592년에 갈릴레오가 액체를 넣은 병에 긴 대롱을 꽂아가지고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병 안의 기체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안에 있는 뭐 기체 부피가 달라지니까 액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네. 이게 뭔가 온도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기체 온도계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컴퍼스에다가 눈금을 훨씬 세세하게 새깁니다. 이걸로 포탄의 무게나 뭐 크기, 화약의 양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을 겨냥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근데 저게 좀 잘 돼가지고 장인을 고용해서 생산 공장을 차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부수입이 쏠쏠한 발명품이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때 1595년에 베네치아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베네치아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바다를 보다가 또 한 번 이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다? 바로 이 바다의 그 밀물과 썰물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일 이유가 중요한 걸 갑자기 궁금해졌던 것이죠. 이 당시 학자들 역시 밀물과 이 썰물의 원리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를 밝히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갈릴레오가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궤도 씨, 그러면 이 지구가 도는 거랑 밀물, 썰물이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갈릴레오의 그 당시 생각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그릇이 있잖아요. 그 국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그릇이 지구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국은 당연히 출렁출렁하겠죠. 만약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국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 그릇에 담긴 국이 움직이지 지구에 있는 물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뭐 달과 지구 사이에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바다에 뭐 밀물과 썰물이 생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주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듯해.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계속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종교계와 사회는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구의 주위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로 이 완벽하게 원운동을 하면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지구 중심설이라고 부르는 천동설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삼았던 천동설에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베네치아의 바다를 보고 이 그 의문을 품었던 그 무렵에 확신을 주게 된 어떤 한 인물의 학설을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바로 폴란드의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이때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톨릭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는 평소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늘을 자주 관찰했었는데요. 그리고 천체들의 움직임을 천동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아예 생각의 전환 자체를 시도를 해버립니다. 지구와 태양의 위치만 바꿔버린 거예요. 천동설로는 억지로 설명을 해야 했던 것들이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만들었던 이 우주의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동설의 우주인데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딱 있고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수금지와 목토까지 순서도 정확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전까지. 지금의 과학 이론 얘기를 하자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어떻게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요? 예. 그분이 다 만든 거네. 그러니까. 알베르토 씨,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그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그리고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반응 별로 그 사회적으로 반응 좋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선직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톨릭. 수학 교수이면서도 이제 가톨릭 선직자니까 사실 이거 모순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천동설 거부하는 순간부터 이 종교를 약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죽기 직전에 이 지동설 이론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생전에는 책을 안 기다렸다가 내고. 죽기 직전에 썼고 가기 전에 아유 사실 난 이랬어 이렇게 뭐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지, 비밀 하나 알려줄게 하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와. 규현이 같았으면 못 버텨요. 나는 바로 얘기하죠. 어디다가 소리 쳤어요 진짜로. 그치 근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천동설에 반박할 만한 확실한 이 증거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좀 강하게 지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1604년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하늘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뭐예요? 별자리인가? 뭐지? 이 그림은 그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속에 1604년 10월 케플러가 발견한 어떤 새로운 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빛나는 이 별이 바로 그 케플러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새로 나타났던 환한의 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별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들썩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진리였던 천동설을 이에 포함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관에서는 이 천상계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 나타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새 별이 지구하고 달 사이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데 그곳 자체는 완벽하게 천상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끼워 맞추기네요. 말장난하고 있네, 이 사람들. 갈릴레오는 역시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관찰했던 밤하늘을 다른 지역에 사는 천문학자들의 관찰 내용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보셨던 새로운 별이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멀리 있는 천상계의 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주장을 책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죠. 상대편의 이런 공상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갈릴레오는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그냥 맹신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관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갈릴레오가 찾은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달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 그 자체인 천체였어요. 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신이 사는 이 지구 밖의 천상계는 어떤 흠이라는 게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영원 불멸한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우주의 천체들은 오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달이에요? 네, 아래에 보시면 매끈하네요. 네. 구슬 같네요, 구슬. 달에 이런 이미지를 규정 지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혜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발 아래 달을 둔 여성은 이제 예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해를 옷 입었다는 거는 해를 옷처럼 이렇게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완벽하고 성스러운 달의 이미지하고는 달리 이제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직접 달의 표면을 본 거잖아요. 처음 들여다본 이 달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180도 달랐던 거예요. 비슷하게 그렸네. 성모 마리아의 그림과 비교해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분화구처럼 움푹 파인 것도 있고 완전 매끄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오는 1610년에 이 어떤 한 책에 자신이 관찰한 이 달에 대한 묘사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달과 모든 천체에 대해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과는 달리 달 표면이 매끈하거나 평평하거나 완벽한 구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달의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높고 낮은 돌출부로 가득 차 있다. 즉, 달 표면에도 지구 표면과 아주 비슷하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다. 와, 과연 이 책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 종교인들, 독실한 종교인들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관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원경으로 본 걸 어떻게 믿느냐, 잘못 본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펼치면서 갈릴레오의 관측 내용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럼 너가 직접 봐봐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망원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요물스러운 이상한 물건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정확하지 않았냐. 그 망원경 자체를 이제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모 마리아의 순수성을 깨는 일일 뿐더러 심지어 천상계는 완벽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레오의 달 관측은 종교계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 그냥 달을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그렇게 매끈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달을 감싼 물체가 따로 있다던가 어허. 아니면 뭐 수정고로 된 달이 있는데 이게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특정 부분이 어두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 무결성을 깨는 게 아니라 이 매끄럽고 완전한 거가 간혹 저렇게 뭐 얼룩덜룩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알베르토 씨, 그럼 갈릴레오가 밝힌 달의 진실은 뭐 아예 무시당한 거예요? 사실은 발견하고 나서 이 달을 그대로 매끄럽지 않다는 달을 그리기 시작한 예술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지금 로마의 치골리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다 보면 이 성모 마리아가 발로 밟고 있는 달은 약간 일단 분하고 보이고 분화구가 있네. 울퉁불퉁하고. 근데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치골리가 실제로 어릴 때부터 갈릴레오 친구였고 둘이 공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치골리가 망원경으로 실제로 달을 관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달에 이어서 이 종교계와 사회를 뒤흔드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찾아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바로 금성의 변화와 목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먼저 갈릴레오가 왜 금성의 변화를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지 본인이 남긴 스케치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이제 이 금성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금성이 초승달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다가 보름달처럼 둥그러질 때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관측을 통해서 금성이 초승달 모습이 되어갈 때는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커지는 거고 둥그러질 때는 지구와 멀어져서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금성이 지구가 아닌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갈릴레오의 이론이 맞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지동설을 적용했을 때 금성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금성의 모습이고 그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갈릴레오가 이 금성의 모습을 따라 그리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천동설을 적용했을 때 금성의 모습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망원경만으로 이 금성의 궤도를 파악하고 천동설의 모순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갈릴레오가 목성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네, 금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건 천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청동설? 천동설. 그게 왜 그 천동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천동설에 따르면 이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은 지구만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 하늘의 천체들이 지구만 돈다는 이론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목성까지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교도 씨 어떻게 갈릴레오는 목성 주변에 위성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생각보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목성 근처에 이렇게 정말 위성 4개가 탁탁 찍혀 있거든요, 정말.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관찰하는 중에 뭔가가 있다. 그럼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목성을 중심으로 방향은 좀 달라지긴 해도 항상 저렇게 목성 주변을 맴돌더라. 저 점으로 표현한 게 실제로 이 목성의 위성인 거죠. 네 개의 위성. 네. 실제로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보여요. 정말 빛나게 보입니다. 야, 그럼 요 시점이 교수님 그럼 제대로 된 시점이네. 이 정도 발견이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발견이죠. 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 발견을 계기로 최고의 이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16년 2월 26일 이 교황청은 결국 갈릴레오를 불러다 놓고 Tonight, the Holy Office has decided that the theory of Copernicus, according to which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is false, absurd, and heretical. I am charged, Mr. Galilei, to admonish you to relinquish this opinion.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관한 견해를 버려야 하며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경고를 받고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죽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결국 교황청이 요구하는 내용의 이 강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로마 교황과 성직자들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규범을 확고히 믿고 따릅니다. 또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대로 그리고 성서의 진정한 뜻과 그에 대한 해석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성모 마리아의 교회가 지지하는 대로 성서를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성서를 읽거나 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교회가 이 절대 권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명령을 반대하자마자 생계와 목숨을 위태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봤을 거고 고문 당하고 화형까지 당한 거 보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브루노에게 가했던 그 고문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혓바닥에 막 바늘을 꽂아놓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릴레오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뒤이어서 이제 이 교황청은 이 갈릴레오에게 그런 그 경고를 한 이후에 이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담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금서로 지정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금방 그 금서로 지정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종교계가 지동설 자체를 완전히 막으려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갈릴레오가 더 이상 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근거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이런 식의 불경한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일시적으로 봉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1633년에 갈릴레오는 또 한 번 종교 재판에 불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종교 재판 이후로 그렇게 조용히 지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희망에 좀 들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종교 재판에서 자신을 좀 이제 보호해주던, 또 오랜 버시기도 했던 한 추기경이 이번에 새 교황이 되신 거예요. 그 교황의 이름이 바로 우르바누스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갈릴레오는 이 우르바누스 8세 교황이 이제 즉위하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말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심장이 막 바운스 하겠네요. 네, 조금 이제 뛰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쓰려는 책의 이 표지, 그다음에 서문, 그리고 결론까지 검열을 받겠다는 이 조건을 교황이 내세우는데,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고 이 1632년에 책을 출간을 하나를 하거든요. 이 책이 바로 대화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극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새 인물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한 명은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은 그냥 지식인으로서 사람들의 우주관과 자전, 공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대화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책인가요? 아, 너무 유명한 책이죠. 사실 이 책이 논쟁꾼 갈릴레오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막 어떤 주장을 주입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라는 형태를 쓴 거예요. 그런 재밌는 거는 교묘하게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아바타거든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똑똑해, 스마트해. 그리고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바보, 얼간이라는 뜻을 가진 심플리치 오토에서 따온 이름을 붙여요. 그래갖고 심플리치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름이 바보 멍청이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따온 멍충 이렇게. 멍충아 이렇게. 그렇죠. 야, 똥멍충. 그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똑똑하게 말하는 쪽이 갈릴레오 쪽이구나.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느 쪽에 관점을 두고서 지금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되게 인기 많았어요. 과학이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 책 보면서 과학을 너무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지동설 근거가 있네 이렇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동설.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인기가 한참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 책 한 권 책값이 웬만한 일반 가정집 한 2달 생활비만큼 올라가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라고요? 예, 그 정도 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새로운 교황이 갈릴레오에게 이 책을 출판하게 했을 때의 조건은 지동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가설선에서만 다루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아까 궤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동설의 근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책을 본 예수회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더 이상 교황도 이 갈릴레오의 편을 들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회가 그 교황에게 갈릴레오의 대화를 금서로 지정해라라는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여기서 오랜 친구였지만 여기서까지 자기가 갈릴레오의 편을 들게 되면 더 이상의 자신의 입지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떠밀려서 결국 갈릴레오에게 즉시 종교재판소까지 와야 하며 만약 본인이 안 오겠다라고 하면 병사들 보내서 묶어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1633년에 갈릴레오는 교황의 명령을 받고 종교재판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레오는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나는 신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재판에서 강제 서약을 했잖아요. 지동서를 내가 스스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서약을 스스로 본인이 어기고 또 지구의 공전에 관한 책을 냈다는 게 유죄 선고가 되었죠. 이번 재판장에서도 또 한 번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약의 내용에 대해서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짓 의견을 완전히 버릴 것이며 앞으로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이나 글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뭐 이제 갈릴레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네요. 완전히 주위에 자기 적들에게 이제 그 둘러싸여서 슬프게도 코페르니쿠스와 또 자신의 위대한 발견들을 모두 철회하고 내가 한 주장이 다 이단적이다라고 참회를 했어야 했죠. 저희 과학이 종교에 무릎 꿇은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미 이때 1633년이기 때문에 이미 갈릴레오의 나이도 70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계속 버티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일단 좀 힘들고 자기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비판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죠. 결국 이 맹세 덕분에 갈릴레오는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게. 교수님, 그 갈릴레오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을 저 재판에서 나오면서 한 건가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이 말을 이제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이라는 얘기 있던데. 예. 사실은 역사나 어떤 문헌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갈릴레오를 이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제 이 후대의 작가들이나 또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의 이 초상화 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쓰여져 있는 이런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쓰이면서 본인이 재판정에 나오면서 했다라고 좀 더 이제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로 둔갑한 셈이라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목숨만은 결국 부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의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가 또 있어? 또 다른 벌을 받았나? 그 지금 이 갈릴레오가 받고 있는 벌은 남은 평생 집에 갇혀 지내는 정신 가택연금이에요. 예. 그래서 가택연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갈릴레오의 책이었던 이 대화라는 책은 이후로 금서로 지정이 되었고 갈릴레오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강을 완전히 잃고 말았죠. 그래서 한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이때 없어졌고 책을 이제 새로 쓰다가 나머지 눈도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릴레오는 1642년 1월 8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